자,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기업은 생산, 그리고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 밑줄 시작.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돼요. 자,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입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의미한대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금전적인 것 플러스 무슨 얘기냐면 만족감 같은 비정전적인 걸 다 추가한 게 편익이라는 개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한 이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편익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걸 사서 나 이거 되게 좋아, 마음에 들어, 내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아 라는 정신적 만족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지? 내가 최근에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이 안경이 쌤이 거의 10년 돼가거든. 이거 8년째야. 이 안경이 어디 거냐면 내가 영국 갔을 때 베일리 넬슨이라고 되게 젊은 디자이너들이 시작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젊은 디자이너들이 각각 자기 공방에서 안경을 만들어가지고 베일리 넬슨이라는 곳에 이렇게 다 모이는 거야. 약간 뭐라고 하지? 편집샵 같은 곳이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입장에서는 10만원, 20만원대의 디자이너 작품을 고를 수 있는 거였어. 물론 이름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야. 다 신진 작가들이야. 젊은 친구들이 막 해보자고 했고 되게 깔끔했고 매장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때라서 쌤이 그때 샀는데 베일리 넬슨이 망했거든. 망했어. 지금 없어졌고. 그래서 내가 이 안경이 되게 지금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 이게 되게 좋은, 그러니까 내가 되게 찰떡같이 생각하는 안경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여행 가서 10만원, 20만원이 나한테 좀 부담됐어. 그 당시에는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휴학 걸어놓고 내가 여행을 간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내 입장에서는 되게 큰 돈이었어. 어쨌든 유럽 여행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빠듯한데 10만원, 20만원 쓴 거잖아. 그렇잖아? 뭘 살지 모르니까 안경 비용으로 30만원 가져가긴 했는데 그래도 부담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그 사와가지고 와서 지금 8년째 9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군대에서 한번 이제 총 반동에 잘못 이렇게 저거 돼가지고 약간 좀 삐끗하더니 그 이후로는 애가 좀 맛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약간 간당간당하거든. 그래서 내가 별 생각이 없다가 안경을 하나 사야겠다 해서. 근데 안경이 인상이잖아. 안경잡이들은 우리 언니밖에 없지만 우리 안경잡이들은 안경이 엄청난, 안경 없으면 사실 생활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 이거 벗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장님이야. 이해돼? 그냥 거의 가끔 이럴 때 좋긴 해. 강연할 때 이렇게 안경 벗고 하면은 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좆대로 할 수 있어. 반응을 안 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이게 어쨌든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고 인상이야. 이것 자체가 내가 어떤 이미지를 줄지를 하거든. 근데 학생들 때는 사실 상관없는데 이제 내가 성인이고 일을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는 인상이 되게 중요해. 그렇지? 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안경이 있으면 그냥 써보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디 안경이냐? 젠틀몬스터 안경 이렇게 수경처럼 생긴 거 내가 써봤다고 했잖아. 그거 존나 신기하다 그랬잖아. 그잖아. 그거 써보는 과정에 그 옆에 항상 명품 안경을 팔거든. 그 디올이나 이제 되게 좀 그런 브랜드에서. 그래서 재미로 써봤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디올 건데 각이 졌는데 여기 안경의 태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코가. 이 안경 코가 네모예요. 네모고 이렇게 투명한 게 아니라 실버야. 그리고 안경이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각이 딱 졌어. 근데 되게 내가 그걸 딱 썼는데 난 원래 안경 써서 좀 강한 인상을 주고 싶거든. 안경 썼을 때 순해 보이는 걸 원치 않아요. 존나 강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되게 똑똑해 보이고 저 사람이 되게 직접이고 이렇게 칼로 베어도 막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 피가 막 철철 나도 막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내 개인적인 추금이야. 알겠지? 근데 그 안경 썼는데 되게 약간 날카로워 보이더라고. 내 느낌에. 와이프도 그거 되게 잘 어울린다 그랬어 나하고. 그런데 가격이 43만 얼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고 나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막 되게 좋다. 이거 살만한데? 딱 가격 보고 가자. 그러고 난 미련 없이 떠났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안경이 며칠째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안경들을 보고 나니까 일반 이제 매장에서 일반 안경 매장에서 하는 것들이 이 스타일의 짝퉁이더라고. 근데 이 짝퉁도 30만 원에 팔더라고. 그럼 내 입장에서 10만 원 더 주고 야 제대로 된 거 사는 게 낫지 않아? 누가 봐도 그건 디올 건데? 그잖아?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와이프한테 진짜 농담 삼아서 나 그때 그 안경 사줘 이랬거든. 내 지금 용돈 받는 처지니까 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와이프 사줘 했는데 와이프가
그래서 내가 당황했어. 왜 그래? 뭐 잘못했어 내가? 나뭐 어디 혼나야 돼? 뭐 이렇게 내가 마지막 뭐 이혼 선물 같은 거야? 막 내가 그랬거든. 근데 아무튼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걸 딱 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전투태세가 완료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내가 이걸 끼고 누구랑 마주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외모 가지고는 시비를 안 걸 것 같아. 오히려 내가 플러스가 될 것 같은 거야. 나는 어쨌든 직장인이 되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우린 전투태세 하러 가는 거야. 전투복이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검은 옷만 입었던 거예요, 쌤이. 그래서 왜냐하면 전천후였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미팅을 해야 되니까 미팅을 할 때는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 좀 잘 입어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들이 몇십억씩 나한테 쓸 건데 몇십억 쓰는 사람한테 대충 입고 가가지고 제가 건축사인데요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입장을 보여주려면 나도 그에 맞는 무언가를 무장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안경을 써보니까 쌤 1, 2년 만에 끝나지 않더라고. 이거 10년 쓰더라고. 뭘 안경을 사면. 야 10년 동안 사일산 만에 나쁘지 않지 않아? 그렇잖아? 내가 신발 하나에 요새 3, 40만 원 하는데 2년이면 난 버려야 되거든 이거? 그지? 근데 안경 10년이면 나쁘지 않잖아. 이 생각이 드니까 금전적인 걸로 좀 부담되지만 한 번에 나가니까 근데 이거 정신적 만족감이랑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거 나쁘지 않겠다라는 편익이 증가했어요. 내가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주저주저 떠든지 알겠지, 그지? 그리고 나는 물건을 사겠다고 생각하면 실제 사는데 한 1년 걸려. 닌텐도를 처음에 살 때 내가 얼마 전에 닌텐도 샀잖아, 그잖아? 2가 나올지 몰랐어. 알겠지? 1년 전에 샀는데, 그지? 이거 발표 나기 전에 2 나온다고 하기 전에 샀어요. 근데 그거 왜 샀냐? 3년을 내가 보기만 했어. 닌텐도 예쁘다. 그 하나 스타필드 갈 때마다 닌텐도도 한번 해보고 이제 가. 그리고 와이프한테 맨날 얘기만 해. 아 닌텐도 좋던데 요새 애들이 다 하던데. 공항 가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애들이 다 닌텐도만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닌텐도가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쌤 나이 때 친구들도 다 닌텐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항에 살 게 없잖아. 비행기 타면서 닌텐도 다 가져오더라고. 근데 이거 이렇게 어느 앉아 있는데 공항에 그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데 여기도 닌텐도, 와이프 항상 옆에는 와이프니까 앞에도 닌텐도, 뒤에도 닌텐도, 다 닌텐도인 거야. 그리고 다 하는 게임이 똑같아. 포켓몬 아니면 동숲밖에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막 그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주면 보다가 내가 돈이 없나 뭐가 없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한 3년을 막 얘기만 하다가 진짜로 어느 날 미친듯이 가서 그냥 카드로 질렀어. 지르면서 젤다 뭐 이렇게 한정판으로 주세요 해가지고 돈 더 주고 젤다 긁었거든. 그러고 나서 좀 게임 하니까 닌텐도 2가 나온다 그러더라.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고 나서 사니까 편익이 엄청 좋더라. 3년을 바라던 걸 산 거잖아. 맞아. 너무 좋은 거야. 됐지? 그래서 게임도 한 2년 동안 열심히 하더라. 또 그 와중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른 게임 안 해. 핸드폰 게임 안 하고 컴퓨터 게임 안 하고 무조건 닌텐도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뭐냐면 편익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것과 실제 금전적인 것 플러스 감정적인 것도 포함된 거야. 계속. 자,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으로 합친 것이래. 근데 내가 이거 비용과 편익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모 칠게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야. 알겠지? 다만 중요한 거는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더한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근데 암묵적 비용에서 가장 큰 거래. 이게 무슨 개소리야.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해됐죠? 아니 비용이면 비용이고 돈이 나올 건데 돈을 다 빼야 되는 거지. 내가 쓴 거면 암묵적 비용에서 가장 큰 것만 빼는 건 또 뭔데?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예요. 별표 하나만. 명시적 비용이라는 거는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야.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은 진짜 내가 지용한 진짜 비용인데 암묵적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뭐 선택했을 때 다른 거를 선택하는 거 뭐라 그러지? 미쳐버렸어. 기대비용 아니야. 기대비용?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신빙성이 안 가지? 아니 확인하려고. 너네한테 필기를 하라고 할 거니까 확인하려고. 기대비용 아닌 것 같은데? 선택 후 안 선택
약한 가치의 합. 기회비용. 기대비용 같은 소리 하네. 야, 이 쌍놈 새끼야. 내가 너한테 이거 맞다고 하고 이거 오케이 했으면 야, 이씨 뭐 저런 게 다 있어. 됐지? 기회비용. 아, 기는 맞췄네 그래도. 그죠? 어쨌든 맥락 비슷하니까 기회비용. 기회비용 중에서 가장 큰 걸 내는 거랑 동일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 기회비용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택한 거를 제외하고 안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기대값이 큰 거를 이제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거 내지는 기회비용 중 가장 큰 거죠. 기회비용 되게 큰 거야. 알겠죠? 모든 가치의 총합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인 거지. 어쨌든 이런 건데 그럼 얘는 암묵적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야. 단어를 다시. 자, 순편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순편익인 거니까 얘를 그냥 네모칠게. 편익이니까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이랬으니까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 환장하겠어요. 경제학이 이래서 싫어요. 뭐 하나 개념을 설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편익이라는 건 뭐냐? 한계 편익이 뭐냐? 문제인 거지. 한계라는 말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됐죠? 편익은 지금 배웠어. 한계 편익이 뭐냐면 어떤 선택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에요. 자, 한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밑줄 칠게요.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한계 편익이라는 것은 볼펜을 한 개 더 사는데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겠네요. 이해됐죠? 그죠? 비용 플러스 만족이니까, 그지? 그런데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사기 위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인 거야. 이해됐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들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이 봐봐. 한 개를 샀을 때 만족감은 이거야. 근데 두 개를 샀을 때 만족감은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 이해돼? 실제로 처음 샀을 때 만족은 요만큼인데 두 개를 사면은, 그럼 두 개를 샀으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거밖에 안 오르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오른 거예요. 실제로는.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저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은 우리의 만족도 그래프를 보자면 이게 영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춰요. 아무리 많이 사도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한계 편익이라는 걸 어느 선에서 가면 이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조금씩 증가하다, 이게 지금 한계 편익인 거잖아. 개념으로만 보자면은 이게 한계 편익인 건데 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보면은 몇 개 이상 샀을 때 한계 편익이 어느 순간 0으로 수렴하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적다고 나와요. 됐죠?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돼요? 사면 살수록 증가하잖아. 그렇잖아. 그럼 전체적인 만족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적정 수량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계 편익의 개념을 도입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건 이제 경제학적 개념이니까 그냥 쌤이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할 거예요. 자,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은 얘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니까 편익은 누가 고민하는 거냐면 소비자의 얘기예요. 이해되니? 소비자든 기업이든 어쨌든 소비자 중심이긴 한 건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드는 거라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소비자는 뭐 하는 새끼라 그랬어? 소비자잖아. 소비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기업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까 지문에서 생산자라고 되어 있었지? 생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려해야 돼. 근데 다만 윗지문에서 선생님이 기업은 왜 나왔어요? 여기 기업의 판매 수입 이런 거 왜 나왔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기업은 사는 사람인가 동시에 파는 사람이라서 그래. 이해됐지? 생산함과 동시에 본인들도 판매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저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계속 넘어가자. 자, 기업은 생산자 입장에서 보자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칠게요.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 동그라미 또 치는 거야. 상품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한 단위 더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인 거야. 자, 완전 경제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치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돼요. 이렇게 물결치시면 돼요. 이 경제 지문은 항상 실증적인 어떤 그런 지문들과 실제 상황과 연계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핵심은 어떤 거야? 조건이 중요하지.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인 거예요. 이게 키워드가 될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를 난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 어떤 개념도 개념이겠지만 새로운 개념이 나오거나 그러면 반드시 이 개념을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게 동그라미든 별표든 이런 것들이 다 달라도 상관없어. 중복돼도 되는 거야. 동그라미로만 오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지? 계속. 자, 그래서 완정시장에서는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이 미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독점이면 어떻게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반대말은 독점 시장이야. 이해됐죠? 어쨌든 돌아갑시다. 자,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장에 결정된 가격이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는 거야.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해서 상품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러면 한계 수입도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 뭐도 움직이는 거냐면 한계 수입도 올라가는 거네요. 왜요?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어떻게 낼 거냐면 한계 수입은 고정되어 있다. 완전 시장에서 이러면 틀린 거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게 어렵게 나온다. 고정되었다 하면 틀린 거라고. X 이렇게 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형광펜질 하나만 쳐놓고 좀 기억할 수 있게끔 해놓읍시다. 됐죠?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증가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시장이긴 한데 내가 이거 자동차가 독점이라서 좀 너네한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독점이 되었잖아 거의. 그잖아? 근데 이제 해외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다 치고 현대기아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현대기아 자동차는 지난 10년 동안 가격을 올려왔어요. 내가 대학생 때 소나타의 가격은 2천만 원대 후반이었어. 3천만 원이 넘어가면 고급차였어. 그게 그랜저였어. 지금은 4, 5천이 넘어가지 그랜저가. 이해돼? 소나타가 3,600이거든 최대 옵션 다 넣으면.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대 가격 차를 산다는 거는 중형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해돼? 쌤 어렸을 때는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이제 경차, 소형차 이 정도였고 중형차는 사실 3천 이상이면 무조건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국내 차인데 4천만 원 넘어간 차가 거의 없었어. 진짜 그 당시에 제네시스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쌤 어렸을 때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거든. 나왔는데 지금처럼 독립 브랜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였어. 그냥 이름명이었어. 이해됐죠? 뭐 아무튼 그랬거든요. 어쨌든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경쟁을 엄청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내 차를 엄청 살려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 맞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계 수입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하면 되겠네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만들면 최고로 수입을 뽑아낼 수 있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게 핵심일 거야.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봐봐. 이게 일치할 때 최고라는 건 알아요. 근데 불일치할 때가 문제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조건에 밑줄 칠게. 물결 칠게. 한계 비용이 이렇게 난 보통 밑줄 치거든. 한계 비용이 큰 경우. 항상 난 비교할 때 비교하는 뒤에 거는 빼버리는 경향이 있어. 이거 영어 때문에 일어난 발생인 그 습관인데 이거 한국어에도 적용하니까 이해가 빠르더라고. 알겠지? 중요한 건 뭐야? 한계 비용이 클 때야. 됐죠? 한계 비용이 클 때는 그러니까 상품 생산량의 한 단위를 더 줄이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든 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어.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 것만 물결 따로 칠게요.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다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 뭐라고? 한계 비용이 크면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됐지? 나중에 형광펜치 칠 때 요거 물결만 형광펜치 치면 끝나거든? 어떻게 치면 된다고? 요렇게 하면 바로 이해가 돼요. 나중에 형광펜치 작업 따로 하세요. 알겠지? 내가 지금 이제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거야. 자, 이와 반대로 한계 수입이 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증가시키면 돼요. 됐죠?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생산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 비용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동그라미 칠게요. 평균 비용은
어떤 양의 생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인데 이게 결국은 한 단위 생산할 때 드는 평균적 비용인데 그러면 평균 비용이 몇 단위를 생산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단위 생산할 때랑 50단위 생산할 때랑 평균 비용 구분해보면 가격이 올랐는지 증가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비용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보면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드는 그건데 여기에서 총 비용이라는 거는 고정 비용과 가변적 비용으로 구별된대요. 한계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거와 달리, 자 동그라미 칠게. 한계 비용이라는 친구는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데요.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은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모두 영향을 받는데요. 됐죠? 고정 비용은 생산량, 그럼 새로운 개념이니까 또 동그라미 쳐야 돼.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임대료 같은 거예요. 그죠? 뭐 전기세나 관리비 같은 것들은 얼마나 많이 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나가겠지, 그지? 근데 관리비 중에서 뭐는 예외냐면 건물 관리비만 오케이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리비라고 하면 주로 공과금을 포함하는 거니까 전기세인데 생산을 많이 할수록 전기를 더 많이 쓸 거니까 이건 또 그게 아닌 거야. 알겠지? 그냥 건물 관리비만 해당되는 거야. 임대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변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있으니까 새로운 개념이죠. 또 동그라미 칠게요.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으로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에만 밑줄 치면 되겠지, 그지? 일반적으로는 추가 뭐 야근 비용 이런 것들, 그지? 뭐 더 하면 할수록 하는 거니까 플러스 각종 재료비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평균 비용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계속 지금 전제로 하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돼. 선생님 왜요? 이래야지만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든. 되니? 독점이면 내 맘대로 가격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 안 맞는 거예요. 알겠죠? 완전 경쟁 시장이었을 때, 됐지?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가격 시장 비용과 비교해보고, 만약에 그럼 잘 봐봐, 내가 생산하는 평균 비용과 시장 가격을 갖다가 비교해봤을 때 이게 당연히 많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많은 비용이 그러면 대체 예를 들어서 하나당 1,000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대체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면 대충 끝나는 거 아닐까? 이해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걸 가지고 할 건데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의 곡선의 최저점에도 못 마주친다면은 그거는 손실이에요. 미치지 못한 경우. 됐죠? 평균 비용 곡선에 올라오지도 못해 가격이. 그럼 뭐야? 하나 생산하는 비용은 겁나 큰데 가격은 되게 낮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럼 얘는 아무리 이걸 만들어내도 손실일 거야. 됐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해서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해됐지? 계속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은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이윤이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평균 비용이 낮아야 당연한 거다.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돼. 이처럼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 동그라미 한계 비용과 더불어서 기업이 생산과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이 된대요. 됐죠? 뭐 뒤에는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정리하면 되겠지.